이번 세션은 에이징 인 플레이스를 위한 노화 대형 주택 개조에 대한 내용으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권호정 교수님이신데요. 건국대학교 건축학과에 계시고 한국주거학회 회장을 하고 계시고 국토교통과기술진흥원 비상임 이사로서 활동도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주택개조 가이드라인 이런 것도 만드시고 관련해서 많은 연구를 해오신 분입니다. 그러면 권호정 교수님을 모시고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건국대학교에 건축학과에 있고 저는 이제 세부 전공이 노인주거 계획과 제도, 주거복지 쪽입니다. 심 박사님하고는 제 연구를 같이 하는 계기가 되어서 그 이후로 연을 맺고 일을 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발표하는 내용 중에 어떤 부분도 그 박사님하고 같이 했었던 연구이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 발표하는 내용에는 다 기술에 기반한 내용들을 얘기하시는데 저는 사실 기술과 관련된 내용은 하고 직접적으로는 관계는 없지만 간접적으로는 관계가 있죠. 향후에 주택 개조를 할 때 어떻게 기술을 연동해서 할 것인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긴 합니다. 제가 10년 전에 이런 홈 네트워크와 관련된 주택 개조를 연구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 자료를 이 발표를 위해서 다시 들여다보니까 너무 오래된 자료고 그간에 바뀐 게 많아서 그것을 중심으로 발표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할 내용은 주로 고령자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시고 특히 이제 개념적으로 결국 이 모든 기술 기반 스마트홈이라는 것이 어르신들이 살고 싶은 지역에서 살고 싶은 만큼 좋은 환경에서 살게 하는 어떤 그런 철학을 담고 하는 거라면 그런 차원에서 AIP라는 개념에 관련된 것들을 제가 한 연구 또 다른 사람이 한 연구 이런 것들을 좀 골고루 따와서 말씀을 드리면서 개념 얘기를 좀 하고 그리고 이 AIP라는 관점에서 볼 때 주택 개조라는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까 이런 식의 얘기를 하려고 하고 제가 50분 강의인 줄 알고 사례 사진도 많이 넣고 했는데 과연 거기까지 갈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고령화 사회 얘기도 그냥 보십시오. 다 아시는 얘기고 고령화가 되고 있다는 얘기도 설명할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인 단독 가구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독거노인 얘기도 하셨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안전을 위해하는 요소들을 많이 잠재적으로 갖고 있으면서 살게 되는 가구가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인 인구의 증가만큼이나 노인 가구의 증가, 노인 1인이나 혹은 2인이 살고 있는 가구의 주목해야 된다는 것도 다 알고 계실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령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세미나나 단체나 학술 연구나 이런 걸 보면 요즘에 이 세 가지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헬스 에이징, 액티브 에이징, 에이징 인 플레이스. 그래서 저희가 건강한 노화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어떻게 하게 만들 것인가 그러면서도 활동적인 노후 즉 많은 사회활동에 참여의 기회를 많이 갖게 하고 본인이 원하는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인가라는 얘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살던 곳에서 계속 살기 계속 거주, 지속 거주라고 얘기하는 이 AIP를 어떻게 주거 환경을 향상시킴으로써 가능하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AIP 개념은 별도로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령화 사이에 건강한 노화, 활동적인 노화, 그다음에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반적인 방향이고 이 스마트 홈이라는 것도 역시 건강한 노화 또 에이징 인 플레이스와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스마트 홈이 굉장히 대세인데 어르신들은 일반적으로 지금의 어르신, 제가 어르신이라고 표현하는 걸 어디까지를 어르신으로 봐야 되는지 모르겠지만요. 현재 80대, 90대 계신 분들하고 베이비붐 세대에 지금 놓여져 있는 60대 초반 60대, 70대 분들하고 특히 이제 베이비붐 세대들은 확연하게 다른 주거 경험과 주거 가치를 갖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인의 그 어떤 기술 수용 성향도 노인 안에서도 세대 차이가 많이 벌어지는 건데요. 일반적인 조사 자료에 의하면은 어쨌든 어르신들은 지금 현재 굉장히
저는 이제 주택 개조라는 관점에서 얘기를 하자면 생활하기 불편한 주택에 살고 계신 것이 맞고요. 오래된 건축 경관 연수가 오래된 주택, 그다음에 현재 주택에 거주하는 기간도 길고 자가율은 높지만 주거 수준은 열악한 이런 상황에 계신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홈을 논하기 전에 지금 살고 있는 주택을 안전하고 편안하고 쾌적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좋고 그 방법으로 이제 이런 기술적인 것들이 연계되는 것들이 가능한 거겠죠. 그래서 노인들이 생활하는 데에는 불편한 주택이라는 것은 뭐 주거 실태를 보나 노인 실태 조사를 보나 이런 것들을 증빙할 수 있는 기초 통계 데이터들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안전하지 못한 주택이나 불편한 주택에 살다 보니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 안전사고 발생의 대부분이 주택 내에서 발생하고 있고 그로 인해 가지고 사회적 부양 비용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글로만 보면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좀 통계 데이터, 조사 데이터들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우리가 안전사고가 왜 발생하나라고 보면은 이런 직접적인 간접적인 여러 가지 요인이 있고요. 거기에는 신체적, 정신적, 행태적인 요인도 있고 이런 행태적인 문제나 정신적인 문제나 신체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환경적인 것들이 직접적인 결정적인 마지막 요인이 되어서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안전사고가 한번 발생하고 나면 그것이 노년기에 완벽한 회복이라는 것은 어렵고 조금 더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그대로 와상노인이 되셔가지고 사망에 이르고 그 과정에 있어서 부양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안전사고의 발생이 주로 일어나는 것은 주거시설이라는 것이 나와 있고요. 주로 이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사고를 중심으로 안전사고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도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최근에 이제 서울연구원에서 서울시에서 조사한 연구를 보면 소비자원에서 불운전 낙상사고 74%는 주택에서 발생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 주택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를 보면 나이가 연령이 증가할수록 안전사고의 발생이 더 많고 또 연령이 높을수록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이 생활하기 불편하다고 느끼는 비중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항상 위험의 가능성, 안전사고 위험성을 많이 안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낙상사고가 일어난 다음에 건강 상태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그냥 그 건강 상태 이후가 낙상사고 이전보다 악화됐다거나 재발의 우려를 심리적으로 느끼고 있다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상사고 이후에는 활동도 줄어들고 있고 실내외 활동이 다 줄어들고 있고 낙상사고 이후에는 과반수 이상이 병원비도 늘어나고 있다. 결국 이런 것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낙상이 발생하지 않게끔 주택을 개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낙상사고 이후에 그러면 정말 적극적으로 주택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서 개조를 하느냐라는 걸 볼 때는 사실 개조를 하지 않는 비율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그와 관련된 이유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결국 낙상사고 재발 경험자의 설치 비율 같은 걸 봐도 낙상사고 재발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낙상 재발 경험자의 설치 비율이 조금은 높기는 하지만 결국 우리가 사고 이후에 사실 예방 차원에서의 개조가 중요한데 사고 이후에 하게 된다는 것은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실제적으로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게 더 높고요. 연령대가 높을수록 낙상사고 이후에 어떤 이런 안전손잡이 설치라든지 문턱 제거라든지 하는 비율이 높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고 자가나 임차 같은 경우는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십시오. 결국 이 표에서 보여주고 싶은 거는 안전사고가 한번 발생하고 나서는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서 이것을 2017년 고령자 낙상사고로 인한 비용을 서울연구원에서 연구 자료로 추정한 거를 보면 그 의료비하고 장기 요양 비용만 뽑아서 그 이후에 재택 요양비, 각종 사회적 비용 이런 거 다 빼고 의료비하고 장기 요양 비용만 해도 1.6조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주택 개조라는 것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가야 되겠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주택에서 지속 거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얼마나 되나 라는 것들을 보면은 여기서 자녀와 살고 싶지 않은 이유하고 자녀와 함께 살고 싶은 이유 뭐 이런 것들도 나와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자녀하고 같이 살고 싶지 않다고 얘기하는 비율이 높고, 또 그러면 그분이 자녀와 같이 안 살면서 어디에 살고 싶으냐라고 하면은 자기 집에 살고 싶은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 집이 아닌 요양시설로 가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비율도 높습니다. 결국 우리가 베이비붐 세대들을 제가 인터뷰를 해봐도 자이든 타이든 간에 내가 80대, 90대가 되면 요양시설로 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만약에 자의적인 이동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타의적인 이동이라면 어떻게 오랫동안 가능한 한 그 이동을 늦출 수 있도록 자기 집에 오랫동안 살게 할까? 근데 자기 집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집이 안전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내 집에서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의 에이징 인플레이스가 가능한 지역 인프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단하게 안전사고와 불편한 주택에 살고 있다라는, 안전사고를 주택에서 많이 당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AIP에 대한 개념을 간단하게 언급해 보려고 합니다. 이 AIP의 개념은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사람들을 이제 여러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 AIP에 대한 개념의 범주는 학자들마다 또 약간 상이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하는 내용도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AIP는 그런 게 아니다, AIP는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생각하는 AIP는 이제 사실 뭐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는 못하지만 시설로의 이동 아니면은 주택을 지어서 고령자분들을 이동한다는 것은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것이고 국가 재정이나 지자체의 재정이 많이 투여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노인들이 그럼 그걸 원하냐라고 보면, 아무리 고령자 주택이 발달된 미국 같은 경우도 결국은 노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계획된 주택에 살고 있는 인구는 5% 내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0.02%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고령자를 위한 다양한 주거 대안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 수요가 다 채워진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국민의 3%? 고령자 중에 3%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나머지 분들은 지역사회 내에서 자신이 살던 동네, 아니면 조금 더 넓은 의미의 AIP를 본다면 지역사회 내의 다른 주택, 이라는 개념을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에만의 트렌드가 아니라 다 복지가 이미 선진화되어 있고 또 이미 고령화, 초고령화를 겪은 나라들에서도 다 AIP를 하나의 철학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근데 이 AIP가 과연 자발적인가? 라는 것에 대한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AIP라는 것은 그럼 이제 자발적이냐 비자발적이냐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우리는 다 AIP는 좋은 거, AIP는 긍정적인 거라고도 생각하지만 사실은 비자발적인 AIP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AIP를 물리적인 공간으로만 얘기할 것인가, 아니면 장소성을 넘어서 있는 정확한 어떻게 인프라와 서비스의 어떤 광의적인 개념으로 봐야 될 것인가 라는 것들도 이제 자료들을 보면은 다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약간씩은 다르게 보고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는 이 그림이, AIP에 대한 그림이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스탠퍼드 센터 on 롱제비티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거지만, 이들이 표현하기는 라이버블 커뮤니티 캐릭터리스틱스라고 해가지고 살기 좋은 지역 사회 특성이라고 해서 이 그림이 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는 노인에게 1차적으로는 안전하고 여기서 말하는 접근 가능성이라는 부분은 이제 안전성, 접근 가능성, 뭐 편리성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용적으로도 가능한 어떤 그런 공간이 주어지면 그와 관련해 있는 이제 교통부터 보도 환경에 이르는 이러한 어떤 근린 환경적인 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 안심할 수 있는 이웃의 관계망, 그리고 의료 건강에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들,
그렇게 이런 것들이 갖춰지면 게다가 개인의 어떤 개인적인 자원 그것이 이제 사회 인구학적 상태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이러한 부분은 직접적으로 고령자의 건강과 안정감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직접적으로 에이징 인 플레이스에도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실제로 이러한 단계적인 것들이 다 인프라로 구축된다면 그것이 노인의 건강과 안정감에 영향을 줄 것이고 그것이 그 지역사회 내에서의 AIP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 이렇게 만들어진 지역사회가 라이버블 커뮤니티다 라는 어떤 개념으로 보고 저는 이 표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이징 인 플레이스를 얘기할 때 개번 개념을 과거에는 전통적인 복지 패러다임은 50년 전, 60년 전 이럴 때는 뭐 그렇게까지 오래 안 가고 한 30년 전도 그랬어요. 이렇게 문제 집단의 노인을 위주로 시설 보호하고 치료를 하는 것을 하는 어떤 이런 개념으로 갔다면 AIP라는 것은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거, 지역사회 보호를 기본으로 하는 거고 예방을 우선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굳이 또 구별을 해서 사람들이 에이징 인 커뮤니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AIP라는 개념에 사실은 AIP의 에이징 인 커뮤니티 개념이 들어와서 AIP를 제가 어느 이제 국제학교에 갔더니 가장 협의의 AIP는 주택해줘, 홈 모디피케이션.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단계는 지역사회 인프라를 갖추는 에이징 인 커뮤니티까지 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 때로는 에이징 인 커뮤니티로 나눠서 얘기하지만 요 범주에 해당되는 것들이 여기는 협의회 혹은 광의회 여기까지 보면 광의회 AIP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조금 이제 이해하기 쉽게 만든 지역사회의 계속거주를 실현한다는 거는 내가 늘 익숙한 풍경을 보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주택에 살고 내가 늘 다니던 슈퍼, 내가 늘 다니던 세탁소, 내가 늘 다니던 병원 그리고 오가다가 인사를 하고 지내는 이웃들 아니면 인사를 안 하더라도 항상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이런 어떤 환경이 결국은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힘이 되고 안정감을 주고 노후의 행복감을 주는 기본이 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고요.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연구를 할 때 노후에도 현재 사는 곳에서 계속 살지를 베이비붐 세대하고 그 이상의 연령대를 대상으로 조사를 연구들을 보면 나이가 들수록 AIP에 대한 욕구는 더 커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AIP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자발적인 AIP도 있지만 어쩔 수 없는 것도 있었고 사실은 농촌 지역의 AIP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Stuck in place. 그래가지고 이거는 자발적인 선택이라기보다는 다른 초이스가 없음으로써 그냥 사는 경우도 있어서 농촌의 주거 문제는 제가 주거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어떻게 풀어야 될지. 그리고 사실은 주거 이동이나 주거 개선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경제적인 여력이 안 되거나 하더라도 커뮤니티 어태치먼이라고 하는 지역의 어떤 고착성, 애착 이것 때문에 내가 안전하지 않은 환경임에도 알면서도 그 지역에 머무는 이런 것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노후에 원하는 곳에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제가 질문을 했을 때 경제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내가 원하는 현실적인 주거 대안이 내가 원하는 지역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90년대나 2000년대 초에 연구를 할 때는 사실 이 주거 대안이 없다. 지역에 원하는 주거 대안이 없다라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그렇게 높게 안 나타났었는데 이게 최근에 들어서 연구를 하면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오히려 예전에는 자녀의 반대가 큰 이유에 들어갔었는데 요즘은 자녀의 반대가 큰 이유는 아닙니다. 그것이 베이비붐 세대든 그 이상의 연령대의 분들이든. 아까도 제가 AIP를 안 하는 이유 중에 부정적인 이유도 있다라는 것을 얘기했는데 여생에 대한 체념, 환경 변화에 대한 두려움, 어디를 가도 그게 그걸 거다라는 생각이라든지 내가 환경이 바뀌면 내가 생각지도 못한 충격 때문에 내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의 환경이 열악하고 마음에 안 드는 점이 많아도 그냥 난 여기 그냥 있겠다. 내가 어딜 간들 비슷하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본인의 어떤 삶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어떤 부정적인 면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체념하고 그냥 뭐 산다. 이 여기가 좋아서가 아니라 여기는 안 좋아. 난 벗어나고 싶어. 그런데 나는 안 가.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았었어요. 이런 걸 보면 우리가 AIP라는 것들을 하게 할 때는 이들이 살고 싶은 집, 또 살고 싶은 동네에 대한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결국 긍정적인 AIP를 만드는 데 중요한 부분일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라는 데서도 1200명의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현재 노후의 현재 집에서 보낼 의향이 있느냐라는 거를 물어봤을 때도 여기서는 현재 집에서 보낼 거라는 게 압도적으로 높았고요. 근데 현재 거주지에서 노후를 보낼 때 불편한 점이 무엇일 거냐라고 이 86.6%만을 뽑아서 물어봤을 때는 집의 구조나 면적, 결국 인프라적인 것도 있지만 이 집이 불편할 거다. 집의 구조나 면적이 불편할 거다라고 예측하는 분들이 많았던 것을 보면 이 집의 불편함을 개선해 주는 것이 가장 1차적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떤 서비스를 원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건 1200명을 대상으로 한 건데 고령자형 주택개조 지원이 제일 높은 욕구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관련된 연구들을 다 보면은요, 조사를 보면 주택개조가 중요하다는 게 안 나오는 데가 없어요. 이거는 5년 전, 10년 전부터 그랬었습니다. 최근 조사든 5년 전 조사든. 그런데 그것이 실행이 됐느냐? 제대로 실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으로 있는데 이제 4차 기본계획을 나오면서 이젠 더 이상 피할 수 없다. 이젠 정말 실행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이제 용역을 요청이 들어온 게 그 국교부에서 예전에 제가 15년 전에 만든 주택개조 매뉴얼을 업데이트해달라. 그래서 조금 더 주거복지센터라든지 아니면 주택개조와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정보 제공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실행할 때 좀 사용하기 편한 그런 내용, 그리고 그 15년이라는 시대 동안 변화된 내용들을 반영하고 주택 유형이나 지역도 반영해서 조금 정리해달라, 라고 해서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주택개조가 이제는 AIP에 가장 1차적으로 실행해야 되는 문제다라는 것에 대한 이견은 없는 상태가 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신 박사님도 뭐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렇게 2005년, 2006년에 노후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만들기 해가지고 이건 지금 노인 당사자용 버전이고 또 전문가용 버전 해가지고 2개의 매뉴얼도 만들었었고요. 또 4년 전에는 고령자 행위 기반 주택개조 매뉴얼도 만들고 해서 이런 매뉴얼을 만들었는데 매뉴얼을 만들면 뭐래요? 매뉴얼을 활용해서 주택개조를 해야 되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데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 갈까에 대한 것을 또 지금 다른 연구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그 해외에서도 이건 이제 뉴욕시에서 주택을 신축할 때 에이징 인 플레이스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주택을 계획해야 되는가라는 가이드북 같은 것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에이징 인 플레이스와 주택 개조라는 것들이 같은 맥락에서 얘기가 흐르고 있다. 적어도 건축이나 주거 분야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택개조에 대한 연구를 제가 했고요. 뭐 이런 개념적인 내용들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주택개조라고 하면 특히 노화대형 주택개조라고 하면 그냥 리모델링이라든지 리폼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용어가 있지만 제가 대표적인 용어로 사용하는 것은 홈 모디피케이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변경이나 이런 것들도 물론 포함되긴 하겠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뭐 설비의 설치라든지 물품의 교체라든지 마감재의 교체라든지 아니면은 뭐 구조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요소들이 주택개조의 요소고요. 여기도 이제 제가 지난 몇 년 전에 연구할 때는 주택개조 기술이라고 해가지고 기술적인 것들을 어떻게 연계해서 주택개조의 제품을 개발하고 또 제품을 넘어서서 주택개조를 하는 데 있어서 IT와 연계돼서 안전과 자립이나 편리를 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이런 것들에 관련된 것들을 개념적으로 넣고 계획, 시공, 관리 일련의 모든 과정에서 어떻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관련된 R&D 과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이제 모형을 실행 개념들을 만들고 연구를 했었던 거고요. 주택개조라는 것들을 2018년 실태조사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주거 실태조사를 봤을 때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 주택개조 요구가 1인 가구인 집단이, 그다음에 연령이 높은 집단이, 그다음에 소득이 낮은 집단이 주택개조에 대한 필요성을 더 느끼고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자기주택이나 임대주택이나 다 주택개조에 대한 요구는 높았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나라에서 주거급여라는 그 어떤 제도에 의해서 수선유지 급여를 해줄 때는 다 자가가구예요. 소득이 중위소득 45% 이하인. 그러다 보니까 사실 주택개조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어머니가 경제적으로 크게 어렵지 않으셔도 주택개조를 하려고 해서 뭔가 안전손잡이를 하나를 설치하려고 해도 마음에 드는 안전손잡이가 없어요. 디자인적으로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실적인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주택개조가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얘기지만 주택개조를 누가 어떻게 어떤 제품으로 할 건가라는 것에 대한 것은 만약에 지금 현재 수준을 1단계에서 10단계까지를 놓고 10단계가 제일 높다면 저는 우리나라는 지금 한 3단계 정도밖에 안 돼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컨텐츠는 8, 9단계까지 갔어요. 컨텐츠는 많아요. 실행을 하는 것에 있어서의 문제가 있어서죠. 그래서 시공을 하거나 설계를 하거나 현장에서 주택개조를 실행하시는 분들과 지자체 공무원분들, 그다음에 이런 어떤 관련된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주택개조에 깨어 있어야만 주택개조는 실행 모델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택 개조를 경험했을 때는 어떤 항목들을 주로 주택 개조를 했고 또 어떤 항목들의 주택 개조 필요성을 더 느끼고 있고 이런 이제 혼자 살거나 둘만 사는 어르신들의 1인 가구, 2인 가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주택 내 응급 비상벨 설치 같은 것들도 굉장히 욕구가 높고요.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뻔한 항목처럼 보이실 거예요. 단차 제거하고 마감재 교체하고 안전손잡이 설치하고 그러는 거구나. 뻔해. 근데 이거를 현장에 가서 하려고 치면 안 뻔합니다. 근데 이걸 뻔하게 하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어디가 문제가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되고 다 주택 개조가 주택 신축보다 훨씬 어려워요. 주택 개조는 이미 다 이 집이 있기 때문에 도대체 이 집안에서 실행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라는 실행 모델을 짜는 건 진짜 100%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축보다 훨씬 더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집에 대한 이해, 노인에 대한 이해, 노인 행태에 대한 이해 그거가 있어야만 똑같이 화장실, 욕실, 지지대를 설치한다 그래도 어디에다 어떻게 어떤 모양의 것을 할 것인가. 그럼 이 집이 그걸 설치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구조가 되어 있는 집인가. 설치하는 순간 벽이 무너지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주택개조 심플하네. 이런 거 해주면 되네.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심플해 보이지만 실제로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우리 집이 주택 개조를 할 수 있는 상태의 집인지 도대체 돈은 얼마나 드는지 어디다가 해야 되는 건지 돈을 도대체 어디서 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에 관련된 것들을 제공해 주는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거약자 지원법에 보면 이런 주택 개조해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면서 주거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아무데도 주거지원센터를 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거복지센터라는 데서 이런 기능을 좀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좀 강화하는 방안을 제가 좀 더 모색해 보려고 저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돌봄 로봇이라는 거 많이 개발하고 있는 줄 알거든요. 네. 로봇에서 선두주자는 일본이라는 것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그 페퍼라고 하는 그 로봇이 일본의 그 데이케어 센터에서 뭐 게임을 주도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사실 저도 이게 될까 싶었는데 제가 직접 가서 해보니까 옆에서 관찰해 보니까 몰입도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이 페퍼가 막 표정도 변하고 말투도 변하고 결국은 중요한 거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컨텐츠를 얼마나 다양하게 하는 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치매 어르신인데 이거는 심 소장님이 예전에 주최하셨던 국제 세미나에서 발표했었던 분에서 나왔던 동영상 자료 중에 제가 캡처를 한 건데요. 치매 어르신에 대응하는 로봇이에요. 그래서 같이 있으면 말동무도 해주다가 이분한테 이제 할머니 화장실 가고 싶지 않으세요? 실금을 하고 낭변을 하고 이럴까봐 맞다 알려줘서 고마워. 근데 또 안 가시는 거야. 또 얘기해.
또 안 가시는 거 또 해야지. 알아. 그래 그럼 내가 갔다 올게. 네가 나를 도와줘서 고맙구나 이런 멘트를 하면서 이제 몇 차례에 걸쳐서 가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동무도하면서 특별한 증상에 대비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놓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로봇이 잘 작동될 수 있는 공간 환경이 만들어져야 돼요. 단차부터 이 로봇의 디자인에 따라서 제가 맺은말에도 얘기를 썼는데 실제로 이 로봇이 자유자재로 이 공간을 어르신과 함께 같이 이동을 하면서 어르신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하려면 공간이라는 것이 어떻게 디자인이 좀 개편돼야 되나라는 것들도 반영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 주제에 맞는 내용이라기보다는 그냥 좀 선언적인 얘기와 개조에 관련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요것을 한 가지 가져와서 좀 얘기를 마무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뛰어넘고 제가 맺은 말로 갔는데 한번 보시면 또 그래도 관심이 있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네, 엎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의 자료 많이 준비해 주셨는데 다 못하셨네요. 자, 질의응답하면서 시간 나면서 한번 그걸 보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로 되어 계시는 홍명신 박사님, 교수님 질문해 주시면 서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시니어 커뮤니케이션을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 이 AIP에 대한 거를 쭉 살펴봤는데요. 오늘 권 교수님께서 진짜 방대한 분량을 너무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뭐랄까요, 이렇게 요즘 보면 일타강사 콕 집어서 정리해주는 그런 느낌을 받아 굉장히 시원한 느낌으로 발표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시니어 커뮤니케이션을 연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하게 되는데 신기하게도 이 도인과 커뮤니케이션, 도인과 미디어에 대한 연구가 처음에 미디어 연구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요. 1960년대 미국에서 시니어들이 집에서 뭐 할까를 연구를 해보니 그중에 대부분이 텔레비전을 시청하더라. 그래서 이 영역이 새로 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출발점이 이 주택에 대한 연구다 해서 그런 어떤 공통점도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나이 드신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딸로서 또는 IoT의 유저로서 그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제 오늘 말씀하신 걸 좀 들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대부분은 건강하고 내 집에서 살 수 있는데 집이 좀 부족해서 집이 좀 똑똑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어떻게 서포링 해주면 이분들이 그 장소에서 더 오래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고령화가 많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는 건강한 분뿐만 아니라 좀 몸이 아프신 분들도 집에서 오래 살고 싶다는 욕구가 커지고 있어서 1차적으로는 오늘 말씀하신 건강하지만 집이 좀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제 조금 더 넘어가지고 인지장애가 있는 분들의 집 또는 인지적으로는 건강하지만 파킨슨이 있다거나 관절염이 심하다거나 해서 휠체어 생활을 해야 된다든가 하는 분들의 집 또는 와상 상태에 있는 분이지만 집에서 살기 위해서는 어떤 시스템이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세분화돼서 솔루션을 좀 제공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치매 환자도 그렇고 파킨슨 환자도 그렇고 갑작스럽게 낙상을 해서 요양병원에 가 계시다가 집으로 퇴원을 해서 집으로 오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굉장히 많이 개선되는 사례들이 국내에서 많이 목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더 세분화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이렇게 주택을 개조하는 것도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보면 장애인과 이렇게 노인들을 섞어서 집에 우리는 요즘에 보면 단계가 이제 여닫이 문이 아니고 미닫이 문을 설계하는 것 이거를 굉장히 많이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닫이 문 자체도 없이 집에 여러 가지 각도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건축을 해서 남들한테 내 프라이빗한 공간이 보이지는 않지만 자유롭게 휠체어를 타고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주택들이 좀 선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약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차원이 높은 것들 이런 것들도 좀 고려해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이렇게 확산되는
좀 더 많은 사회의 사람들이 이 ARP에 대한 것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를 좀 생각해 보니 과거에는 우리가 60세가 되면 잔치를 했었잖아요. 환갑이라고. 그러다가 해외여행들을 많이 가셨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ARP도 구현하는 것. 60세가 되면 집을 고친다라는 그런 어떤 캠페인이 좀 벌어져서 문화로 좀 정착이 된다면 사람들이 이것을 뭐 쓸데없는 일이나 돈이 드는 일이나 골치 아픈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해야 되는 일로 좀 인식하는데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지금 발표 들으면서 떠오르는 생각은 요즘에는 그 주택연금을 많이 신청을 하시는데 중산층들이요. 그 주택연금을 신청하실 때 이 ARP의 용도로 쓰여지는 것을 막 배출을 해준다던가 미리 어떻게 해서 또는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는 그런 옵션 그런 것들이 있다면 좀 이 속도가 확산의 속도가 또는 정착의 속도가 더 빨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교수님 음소거 좀 해주시고. 네. 될까요? 네네. 답변이라기보다도 공감. 네. 일단 진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노인 스스로가 주택 개조가 필요하다는 걸 느끼시는 거예요. 물론 이런 실태 조사를 하게 되면은 주택 개조가 필요하다는 게 60% 이상이 나오고 하지만 실제로 이거를 하겠냐고 물어봤을 때는 또 그게 좀 줄어들어요. 그 이유가 경제적인 것도 있지만 엄두가 안 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그런 계층도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홍보와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택연금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거를 어느 정도는 저리융자를 받게 해준다거나 주택 개조 용도로 사용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또 저리융자를 해준다거나 이런 것도 다 좋고 또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주거약자 지원법에서도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을 대출받는 비율이 굉장히 적거든요. 거의 없어요, 사람이. 그 이유가 집 들여서 집을 고치면 우리 집의 가치가 하락하지 않을까? 이런 거 있잖아요. 안전손잡이 달면 나중에 팔 때 지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은 이걸 설치해 놓으면 어떨까? 자기 스스로도 머릿속에 상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좋을 것 같으면서도 상상이 안 돼.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무슨 뭐 체험관이 일본처럼 체험관이 많다든지 아니면 홍보 영상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막 KBS, MBC 같은 데서 막 그런 잘 이렇게 고쳐 가지고 막 행복하게 사는 걸 보여준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대대적인 대민 홍보가 사실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노인 당사자분들도 또 가족, 자녀 세대들도 그것을 자각을 해서 좋은 모델들을 많이 보게 해줘야 되는데 슬프게도 디자인적으로나 심미적으로 좋은 사례들이 우리나라에 많느냐? 많지가 않아요. 해외 사례만 계속 보여줄 수는 없는 거고 왜 많지 않느냐? 라고 보면 아까도 제가 제품 얘기를 했지만 저거 우리 집에도 갖다 달고 싶게 너무 예쁘다. 저 너무 색깔도 곱고 디자인이 예쁘다라는 핸드레일이 일본에는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많은 제품들이 아직도 우리가 좀 더 다양화되지 못하다 보니까 계층을 넓히는데 굉장히 한계가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세분화 얘기 정말 맞는 말씀이세요. 제가 이 자료에는 굉장히 포괄적인 것만 했지만 제가 아까 자료에서 보여드렸던 매뉴얼 중에 고령자 행위 기반 주택개조 매뉴얼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목발을 짚으시는 분, 워커를 사용하시는 분, 휠체어를 사용하시는 분, 휠체어를 사용하셨는데도 또 누군가가 수발자가 있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분 그런 식으로 다 나눠가지고 디테일한 행위별로 어떻게 개조를 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가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에 대한 약간의 참고가 될 수 있는 개조 매뉴얼, 개조 가이드라인 자료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완벽하다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도 많이 나와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인지기능에 관련된 거 인지기능에 관련된 디자인 자료는 많이 나와 있는데 개조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거는 별도는 잘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매뉴얼을 아까 업데이트한다고 할 때는 인지건강에 대응하는 요소들도 포함을 할 생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질문이 2분 들어오셨고요. 추가적으로 또 한 분은 사례들을 사진을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아까 못 보여주신 거를 한번 이렇게 쭉 보여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자료가 지금 공유가 우선 두 분 질의응답 먼저 하고 그렇게 네. 하도록 하는데 2분 진행을 조금 빠르게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럼 문승범 박사님 질문 좀 해주시죠. 네.
음소거 해제하시고 부탁드립니다. 15년 전부터 연구해온 거에 대해서 스터디가 많이 됐습니다. 주거 유형별로 분류를 해서 앞으로 AIP를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첫째는 농촌과 도시별로 한다라든가, 특히 농촌의 경우에는 알다시피 흉가가 많고요. 그다음에 기농지촌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득 수준별로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보니까 지금 서울의 수도권의 위성도시에 1가구 2주택을 가지는 시니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은 물론 임대주택이 되고요. 다음에는 주거 형태별로 아파트라든가 단독주택, 빌라라든가 이런 유형별로 어떤 지원이 돼서 그러니까 바우처라든가 어떤 개조비용 지원에 대해서 연금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15년 전과 지금과의 비교해서 어떤 부분들이 좀 달라졌을까요? 또 앞으로 또 어떻게 하는 게 좀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음소거 지나가는 말로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번에 업데이트를 하면서 지역별 말씀하신 농촌하고 도시 그리고 이제 유형별 그래서 이제 아파트하고 단독주택 그리고 인지 요 팩터를 넣어가지고 과거에는 사실은 제가 개발한 그 당시에 15년 전에 국교부에서 개발한 그 매뉴얼은 반자립과 반의존까지 와상 말씀하신 아까 첫 번째 토론자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런 이제 와상 노인에 대응한다든지 지역에 따라서 다른 그 특징 같은 것들이 세분화돼서 제공되지가 않고 그냥 실별로 영역별로 그런 개념이었었어요. 그래서 이미 있었던 뭐 치수적인 것들은 제가 많이 다시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지는 않을 생각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 그러니까 뭐가 달라졌느냐라고 말씀하시면 주택 개조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인지가 국교부가 달라졌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택 개조를 주거 급여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으면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주택 개보수 이외에 장애인은 380만 원, 노인은 50만 원을 추가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데 말이 편의시설이지 몇 가지 생각하는 그거 외에 이 홈모티피케이션에 해당되는 것들이 추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노인에 관련 노인 부분도 올해 지금 380만 원으로 장애인하고 똑같이 하려고 지금 이제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도적으로 부분적인 주택 개조가 이루어지면서 주택 개조를 실행하는 모델이 많아진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그 실행하는 모델들이 하고 있는 그 주택 개조의 영역이 굉장히 한정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몰라서도 한정돼 있고 시공 업체들이 또 한 가지는 비용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한정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과거에 비해서 주택 개조를 하려고 하는 실행 모델들이 좀 많이 실행 사례들이 많이 났고 또 고령화가 초고령화 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인지 기능이 떨어지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것에 대한 개조에 대한 요구가 커진 것도 맞고요. 농촌의 공가나 아니면 오래된 주택 이런 주택에 사시는 분들을 또 따로 다뤄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관련된 것들이 과거에는 중점이 15년 전에는 별로 중점을 두지 않았는데 이제 지금은 많이 중점을 둬야 되는 상황이 됐다라는 것들이 달라진 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못다한 얘기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또 풀어놓으실 것도 많은데 할 수가 없는 시간상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죄송하지만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김웅철 국장님 질문해 주시죠. 네. 교수님 주옥 같은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하고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제가 두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일반적인 우리 아파트에 목욕탕은 이제 단차가 있잖아요. 단차가 있는데 그게 문을 열 때 슬리퍼가 닿지 않도록 하는 게 이 주택 안전법상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게 진짜 주택 무슨 뭐냐면 문을 열 때 화장실 문을 열 때 밑에 놔둔 슬리퍼가 장애가 되지 않도록 단차를 그 정도는 둬야 된다. 이게 법상 이렇게 돼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게 맞는지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일본 주택들을 많이 이제
시설들을 다 보곤 했는데 일본 같은 데도 지금 커뮤니티 케어, 지역 포괄 케어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커뮤니티 케어를 하고 있는데 일본은 주택 구조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단독 주택이 7 또는 8, 집단주택, 소위 말하는 아파트 맨션이 2 정도, 2, 3 정도 되고 저희들은 이제 역전 반대거든요. 제가 항상 느끼는 거는 이 단독주택은 이제 뭐 2층 집도 있고 여러 가지 주택 구조상 또는 이제 커뮤니티 케어 하는데 이제 집과의 거리상 이게 커뮤니티 케어나 에이징 플레이스의 관리 차원에서 쉽지 않은 측면이 있는데 저희 나라는 굉장히 이제 아파트 단지 위주로 많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커뮤니티 센터들이 아파트 단지에 이제 많이 굉장히 뭐 프리미엄화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앞으로 커뮤니티 케어, 에이징 플레이스 할 때 우리나라 같이 집단화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형이 커뮤니티 케어를 실현하는 데 굉장히 효율적인 여러 가지 이제 관리상 효율적인 거가 있다고 저는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분들한테 질문을 던졌어도 뭐랄까 지금 거기에 대한 답을 논의를 한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마침 교수님이 이제 주택제도 부문이어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질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 들리는데요? 제가 여보세요? 알기로는 단차를 반드시 둬야 된다는 게 건축법에 의무 규정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많은 주택에서 트렌치를 해서 단차를 없애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슬리퍼를 놓으면은 그래서 저는 주택 개조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문을 밖으로 열리게 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문을 밖으로 열리게 하면은 사실은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을 부딪힐 수도 있고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또 한 가지 슬라이딩 도어를 하라고 하잖아요. 슬라이딩 도어. 근데 슬라이딩 도어도 벽체로 들어갈 수도 있고 겉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것이 이제 뭐 스위치라든지 뭐 가구의 배치라든지 여러 가지 간섭 요인 때문에 그것이 또 용이하지 않고 특히 조그만 규모가 작은 주택일수록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문을 안쪽으로 열리는 거, 약간 주제가 달라졌지만, 단차를, 그래서 저는 어떻게 주택 개조를 하라고 얘기하냐면, 바닥을 건식으로 하는 거죠. 난방을 깔고 건식으로 하고 슬리퍼를 사용하지 않는 거죠. 그렇고, 이제 이쪽에 있는 목욕을 하는 부분만 거기를 습식으로 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트렌치가 여러 가지로 기술적이나 나중에 이제 유지 관리에서 약간 어려운 좀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요즘 많이 좋아져가지고 트렌치를 놓고 그쪽에서 물이 스며들게 하고 약간의 각도만 줘가지고 물이 빠져나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시공을 많이 봐서 이게 건축법상, 주택법상, 건축법상 반드시 슬리퍼 사용을 위해서 단차를 둬야 된다는 거는 저는 강제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실히 모르겠어서 베시아 교수님한테도 여쭤봤어요.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드릴까요? 네네네. 예, 그거 없습니다. 네네. 강제사항은 없고 단지 그 사용상에 슬리퍼가 왜냐하면 화장실 문은 안으로 열어야 공간 활용이 좋기 때문에 슬리퍼가 걸리적거리는 그런 문제하고 그다음에 레벨을 같이 하면 이게 물을 쓸 때 그래서 교수님이 건식으로 하라라고 권하는 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물을 쓸 때 이 복도 쪽으로 물이 스며들어오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간격에 방수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철저히 방수라는 거는 항상 깨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단차가 있는 것이 실제로 사용하는 데는 좋습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시간이 또 23분입니다. 그래서 오바돼가 하나 기도 했는데. 답변을 못 커뮤니티 들었는데. 케어. 네. 네. 마지막으로. 네. 아파트 단위에서 커뮤니티 공간을 이용한 그 어떤 커뮤니티 케어라는 건 당연히 효율성이 있겠죠. 당연히 그렇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커뮤니티 시설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부대 복리 시설 중에 주민 이용 시설을 말하는 건데 그거를 고령자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나름의 또 부가적인 입주민 대표와의 합의 내지는 또 법적인 것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사실은 커뮤니티 공간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들어간 상가시설의 어떤 관련된 업종, 우리가 커뮤니티 케어에 관련된 업종이 들어와서 거기서 그 어떤 한 단지가 한 권역이 돼가지고 거기서 커뮤니티 케어를 하는 것의 효율성인 건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건 불가능한 얘기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주거 모델을 개발을 하는 것 중에 주거 대안 개발 중에는 3세대형이라고 해가지고 베이비붐 세대를 놓고 베이비붐 세대들이 돌봐야 되는 자녀 세대, 손자녀 돌봐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돌봐야 되는 지금 80대 부모 세대, 그 세대가 같은 단지 안에 살 수 있는 방법으로 부분적으로는 노인 고령자 복지주택 같은 것이 일반 아파트 단지에 들어오는 모델이 지금 세종시에 있거든요, 하나가. 그런 식으로 구현을 해가지고 같은 단지 안에 3세대가 따로 살지만 서로 간에 인적 케어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어떤 모델들도 지금 사실 이론적으로는 구상을 많이 해봤고 또 현실적으로도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당연히 말씀해 주신 효율성은 높을 거라고 봅니다. 커뮤니티 케어 차원에서.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방대한 양을 축소해서 요약적으로 해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돼서 마지막 질문 하나가 있는데 그 사례들을 그렇게 볼 수 없느냐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제 생각엔 쉬는 시간에 제가 이렇게 공유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고 교수님 이 주거 에이징 인 플레이스 관련해서 주택 개조 계속 해오셨는데 정부가 향후로 어떻게 나갈 것 같으신지 또는 그 스마트한 것과 어떻게 융합돼 나갈 것인지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 좀 부탁드립니다. 갈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제가 스마트홈에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국가 그 정책이나 R&D 과제들을 보면서 거기에 고령자라는 요소들이 항상 들어가긴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서 무언가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의 베이비붐 세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베이비붐 세대는 굉장히 기술 수용 성향이 그래도 과거 세대보다는 높은 세대이고 또 굉장히 액티브한 어떤 활동을 해왔고 또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과거 세대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기술을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어지는 어떤 주택들의 스마트홈화는 노인들에게도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술은 항상 어렵습니다. 저도 지금 우리 딸만큼 기술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까도 제가 그 AI 스피커 얘기를 했지만 고 차원의 기술보다는 로우텍을 좀 가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모든 일반인들에게 스마트홈에서 도입되는 수많은 그런 수십 가지의 스마트홈 서비스 기술들이 도입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노인들에게 스트레스 요인이 돼가지고 오히려 그것이 부작용도 날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하고 이것 중에 노인들이 정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할 수 있는 스마트홈 기술은 무엇인가는 조금 일반 스마트홈하고 다를 것 같고요. 주택 개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그 정부하고 다음 정부가 누가 될지 모르지만 대세상 초고령화가 지금 바로 4, 5년 후에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 개조를 그 이전 시대 때보다는 정부 때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기대를 저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장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발표해 주시고 토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뒤에 있는 내용들은 제가 실제로 가봤던 많은 주택들이 어떠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가라는 사례를 보여주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 것들을 좀 찝어서 설명해 드리고 싶었으나 시간이 딱 지금 30분이 지났으니까 50분 분량에서 30분 분량까지만 얘기하고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